자, 다음은 이제 기압과 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기압입니다. 자, 우리 몸을 누르는 공기의 무게가 무려 200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네, 아까 대기권 그 높이만큼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게를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로 공기 바깥쪽에서 우리를 누르는 압력만큼 우리 몸 안쪽에서도 바깥쪽을 향해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찌부러지거나 터져버리겠죠. 대기압은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구 대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세제곱미터의 넓이에 약 1kg의 기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kg이면 장난 아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지만,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바깥쪽을 향해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줄어드는 거죠. 밀어내는 힘도 줄어들어서 평형을 이뤄서 우리가 이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과거에 이제 1643년도에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라는 분께서 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m 길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넣고 수은이 담긴 유리관을 거꾸로 세우면 유리관의 수은은 항상 76cm의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수은이 담긴 유리관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 유리관 속 76cm 수은의 기둥의 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1기압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로,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다행히 이분이 이제 그 지면에서 이제 실험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온을 하면 76cm 정도 되고요. 물로 실험을 하면 약 한 1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공기로 한다 그러면 1000km의 높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기압의 변화인데요. 높이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죠. 높이에 따른 변화를 보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의 양이 감소하므로 기압도 낮아지게 되고요. 시간과 장소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기압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상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기압의 단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압의 단위는 우리가 기온은 이제 AT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압력의 단위고요. 지구 해수면 근처에서 측정한 대기압을 기준으로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고요. 파스칼로 바꾸면 10만 1325파스칼이 됩니다. 760mm Hg 수은주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파스칼 단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ATM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ATM이 파스칼로 하면 10만 1325 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헥토로 바꾸면 아까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바도 쓰고요. 공학기압 AT도 쓰고요. 토르도 쓰고요. 그다음에 제곱인치당 파운드 PSI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PSI나 바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기압하고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빨대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로 빨대라고 그러죠. 빨대로 음료수가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빠는 힘 때문에 이 음료수를 빨아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기압이 밀어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에 빨대를 꽂았을 때 공기의 압력은 음료수의 표면이나 빨대 속이나 똑같이 1기압입니다. 단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조금 밀려 올라오긴 하죠. 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빨대를 입에 넣고 빨면 빨대 속에 있는 공기가 입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빨대 속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아지고요. 하지만 음료수 위의 압력은 여전히 1기압이죠, 대기압이. 그러다 보니까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압력차가 나면서 음료수를 밀어주게 되고요. 이 밀어주는 힘으로 음료수가 빨대 속으로 밀려 올라가는 형태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빨대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대기압이 턱없이 낮은 곳에서 마치 맨 아래의 그림처럼 빨대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빨아도 빨대 안의 공기가 대기압보다 낮아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을 밀어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구멍난 빨대를 빨 때 어떻게 돼요? 구멍난 빨대로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아무리 빨아도 밑에 있는 음료수를 빨아 먹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게 되면 빨대 안의 기압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대기압도 낮아져 있다 보니까 더 낮게 만들어야지만 대기압보다 더 낮게 만들어야지만 음료수를 밀어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는데요. 유체는 좁은 통로를 흐를 때 속력이 증가하고 넓은 통로를 흐를 때 속력이 감소합니다.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감소하면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하늘로 밀려 올라가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이렇게 상자에다가 화장지 같은 것들을 붙이고 위를 불어주면 위쪽에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는 되게 높아지니까 밀어 올리는, 그래서 종이가 위로 이렇게 팔락팔락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구멍난 빨대 같은 형태로 해도 돼요. 바람을 불어 넣게 되면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이 밀려 올라와서 분산되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우리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을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H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고기압의 특징은 보통 하강 기류가 있으므로 날씨가 맑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고, 이때 고기압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풍속은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지고요. 이동성 고기압을 제외하면 대체로 아주 느리게 이동하거나 거의 제자리에 위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고기압의 종류로는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방사냉각이 강하게 작용해서 지표 부근의 공기의 밀도가 커져서 발생하는 거고요. 온난 고기압은 대기 순환 중에서 공기가 막혀서 그 지표에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두 저기압 사이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고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저기압인데요. 저기압은 주위에 비해서 기압이 낮은 곳을 이제 저기압이라고 말할 테고요. 우리가 일기도에서 기호는 L로 표시합니다. 저기압의 특징은 저기압권의 안에서는 보통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구름이 생성돼서 날씨가 흐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기압과 바람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기압의 종류는 열적 저기압, 지형성 저기압, 온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적 저기압은 여름 한낮에 강한 햇빛으로 지표 부근의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발생 규모가 작고 밤이면 대개 소멸해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됩니다. 지형성 저기압은 산맥에 바람이 부는 아래쪽이 기압이 낮아져서 발생하게 되고요. 단독으로 발생하진 않고요. 날씨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은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고요. 기단과 기단 사이의 전선상에서 발생하고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열대성 저기압은요, 지구의 열대지역, 적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생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윌리윌리는 요즘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이클론에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다른 기단이 접하는 전선상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열대저기압은 같은 기단 내에서의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있고요. 온난전선, 한랭전선 같이 전선이 있고요. 열대저기압은 전선이 없습니다.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온대저기압은 거의 같은 간격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중심 부근이 굉장히 조밀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단인데요. 기단의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바다나 대륙과 같이 같은 성질의 지표면과 대기가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으면 열 또는 수증기를 교환해서 같은 성질을 가진 거대한 공기의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 특성, 온도, 수증기, 바람, 압력 등이 일정한 대규모의 공기 집단을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기단의 특징은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당연히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 습윤할 테고요.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하층에서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게 되고요.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하층에서부터 냉각되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북태평양 기단, 오츠크해 기단,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적도 기단 같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런 기단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네,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츠크해 기단들이 있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기단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살펴볼까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였죠. 그죠? 대륙성입니다. 한대 기단이고요. 한랭 건조합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고요. 해양성 열대 기단으로 고온다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쯔강 기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봄, 가을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데요. 대륙성 온대 기단으로 온난 건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츠크해 기단이 있죠. 초여름이나 초가을 장마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양성 한대 기단이고요. 한랭다습합니다. 다음에 이제 적도 기단이 있죠. 태풍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해양성 적도 기단으로 고온다습한. 그래서 여름철에 태풍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전선입니다. 전선은 이 기단과 기단 간의 경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종류가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같은 형태로 되게 되고요. 보통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의 이제 모양인데 비가 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녹색으로 빗금친 구역들이 대부분 비가 내리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전선에 대한 설명들 진행합니다. 한랭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때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는 앞부분을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발생할 때가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최고 50km,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 공기가 빠른 속도로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더운 공기가 급격하게 위로 밀려 올라가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형성되는 구름은 높이가 높고 면적이 좁은 정란운이며 돌풍과 내우, 비, 눈, 진눈깨비, 우박 등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강수를 내리게 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온난전선인데요. 차가운 공기가 가만히 있고요. 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밀고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도 밀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공기 기단 위로 살짝 미끄러져 올라가면서 전진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직 형태가 아니라 수평 형태의 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밀어낼 때 그 맨 앞부분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것들이죠. 이 부분을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온난전선은 공기가 안정되어 있어서 넓은 면적의 층운형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폐색전선입니다.
두 종류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공기가 지표면으로 내려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서 생기는 현상들이 돼요. 그래서 찬 공기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밀려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간에 이제 나중에 한랭전선 차가운 공기끼리 만나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폐색전선이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마전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랭기단과 온난기단이 만났을 때 그 둘의 세력이 비슷하면 두 기단이 한 위치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정체전선이 발달한 지역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의 7월경에 발생하는 이런 장마전선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바람입니다. 다 같은 건데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단이 되고 바람이 되고 기압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바람. 두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기압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지상에서 1km 위의 공기는 기압차와 전향력 정도만 고려하면 되는데요. 그 밑에 공기는 지상과의 이제 마찰력, 주변 지형, 지표 온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공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불고 기압차가 클수록 세게 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에 따른 바람 분류, 그래서 대규모 바람, 대기대순환이 이제 규모에 따른 바람을 나오고요. 종강 규모, 중간 규모, 미소 규모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대규모 바람, 우리 대기대순환인데요. 대규모 바람은 지구 규모의 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패럴 순환 이런 것,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순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제트기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적인 바람이고요. 이런 무역풍과 편서풍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 편서풍과 극동풍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 이런 형태로 나눠질 때 저위도 환류, 중위도 환류, 고위도 환류 형태로 이건 수직적인 바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속 회전하는 지구에 대해서 적도 지역과 극지역의 부등 가열에 의해서 적도 지역에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대기의 상층에서 극지역으로 이동하고요. 극지역에서 침강해서 다시 지표 근처의 대기 하층으로 이동해서 적도까지 이동하는 큰 환류가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구에서는 지구의 자전 효과와 상층 대기의 냉각 효과로 인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눠지고. 자, 종강 규모로 내려가 볼게요. 종강 규모는 우리가 태풍 같은 형태들인데요.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과 같은 규모의 기상현상과 동반하는 바람을 말하고요. 매일매일의 날씨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균풍, 경도풍, 선형풍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해요. 자, 지균풍은 전향력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므로 고기압에서는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되고요. 저기압에서는 중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오게 됩니다. 늘 고기압 영역에서 저기압 영역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코리올리의 힘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등압선이 평행하게 되며 이러한 경로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지균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에만 나타나고요. 코리올리 힘의 영향을 받아야 하므로 적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큰 규모의 흐름에서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선형풍입니다. 특이한 경우에 움직이는 공기에 미치는 원심력이 코리올리 힘에 비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경우를 선형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좁은 지역에서 급격한 공기 회전으로 나타나는 선형풍에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간 규모의 바람입니다. 중간 규모 바람은 예측 가능한 바람의 영역으로 그보다 규모가 작은 바람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짧은 시간에만 존재하므로 의미 있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규모를 보면 우리가 그 높새바람 같은 형태 지금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동해 지역의 스뷸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태백산맥을 넘을 때 100m 상승할 때마다 이제 0.5도씩 하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습기들이 이슬점에 도달을 해서 빗방울로 만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에 비를 내리고 이제 건조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제 영서지방으로 내려올 땐
100m 하강할 때마다 1도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한해 피해라고 그러죠. 건조 피해를 입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이제 중간 규모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중간 규모의 바람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면요. 뭐 높새 바람, 이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영동지방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부는 북동 계열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야모, 쿠바의 남부 해안에 부는 격렬한 바람.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 뭐 펜, 산타나 윈드, 그다음에 존다 윈드, 치누크, 시로코, 그다음에 하마탄,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뭐 미스트랄, 파페로, 블리자드, 부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한랭풍, 이제 건조한 바람들이나 열사풍, 더운 바람이나 찬바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로 부는 중간 규모의 바람들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높새 바람하고 비슷한 거는 펜 현상이라고 하는 거랑 북부 이탈리아 지역과 남부 알프스의 북사면에 부는 온난 건조한 남풍하고 같은 그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소규모 바람입니다. 이건 너무 작아요. 분에서 초단위로만 존재하는 바람으로 수백에서 수천 미터 정도의 규모인데요. 기상전선의 선단에 나타나는 난기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소규모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돌개바람 같은 회오리 바람도 이런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 미소규모 바람은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33명이 타고 있던 1985년 달라스 포스워드 국제공항의 로키드 L1011기가 이 미소규모 바람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고 133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버스트 때문에 발생하게 됐고요. 이 사고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공항과 기상관측소에 도플러 레이더, 기상관측 장비들이 설치가 돼서 이런 것들, 바람, 그러니까 미소규모 바람이 발생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죠. 이거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필요한 지역에서 그때 조사를 해서,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국지풍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지형적인 특이성에 의해서 부등가열로 열 냉각의 분포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해안지방의 국지풍인 해륙풍하고 산간지방의 국지풍인 산들바람, 산곡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륙풍인데요. 낮에 가열된 육지는 밤이 되면 바다에 비해 빨리 냉각되고요. 이때 바다는 천천히 냉각되므로 위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가열되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육지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의 영향으로 냉각되어 지표 근처에 머물며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공기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바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낮 동안에는 반대로 먼저 가열된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므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니까, 밤에는 바다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니까 육풍이 붑니다. 불어오는 쪽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와서 해풍이고요. 육지 쪽에서 불어와서 육풍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산곡풍입니다. 우리는 산들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해가 뜨면 먼저 산의 정상 부분과 능선 부분이 계곡에 비해서 먼저 가열이 되니까 정상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골짜기에서 능선을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이제 반대로 산의 정상부가 먼저 냉각이 되니까 골짜기 쪽으로 바람이 부는, 계곡 쪽으로서 바람이 부는 이제 산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곡풍, 그런데 곡풍, 산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능선,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산곡풍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 이제 계절풍입니다. 1년 동안에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죠.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죠? 해풍이죠. 왜? 육지가 계속 여름에는 가열이 되니까.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형태의 바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양에서 대륙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계절풍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남동풍이 불고요.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부는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람에 영향을 주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바람이 분류가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것들이 보통 한 4가지 정도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주는 힘에 따른 분류는 바람의 물리적인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바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균풍이 있습니다. 기압경도력과 전향력, 코리올리 힘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어 나타나는 바람으로 등압선에 평행하고요. 마찰에 의한 영향이 적다면 중위도 지역의 상층의 대기 흐름과 유사한 바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표면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이라든가 이런 효과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균풍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제 온도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바람은 아니고요. 수평적으로 대기에 존재하는 온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바람 현상을 우리가 이제 온도바람. 그 다음에 에이지오트로픽 윈드가 있습니다. 실제 바람과 지금풍의 차이 성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선형풍의 공기가 쌓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바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도풍이 있습니다. 지균풍과 마찬가지로 원심력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바람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바람의 영향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열수송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대기 대순환의 경우 적도지방에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수송해서 열평형을 이룬 작용을 하게 되고요. 대기의 이러한 열순환 작용은 해수의 흐름과 더불어 지구를 골고루 데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풍화작용은 지질학적 침식작용을 하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도 그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고요. 큰 규모의 침식이나 사고의 형성과 같이 바람에 의한 작용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아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의 영향에서 이제 풍화, 침식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들의 이런 기암 괴석들이 만들어지죠. 단단한 부분은 덜 침식, 덜 풍화되고요. 무르거나 약한 부분은 더 빨리 침식되거나 풍화가 돼서 단단한 부분들이 남게 되는 현상들이 되고요. 이런 기암 괴석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관광지 형태로 이제 남아서 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바람을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먼저 이제 풍향, 풍속 다 해야 되는데 풍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은 북풍. 그죠? 북서풍이라고 그러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풍향은 보통 동서남북의 4방향 사이를 각각 4등분한 16방위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풍향계로 측정을 하고요. 풍향계가 가리키는 방향, 가리키는 곳의 방향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풍향계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면 동풍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향계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니까 동쪽 방향을 가리키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동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풍향계는 이제 2방향 풍향계와 뭐 화살형 풍향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뒤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8방위, 16방위로 나눠집니다. 8방위는 북과 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요. 북과 동 가운데를 북동, 북과 서 가운데를 북서, 남과 동 가운데를 남동, 남과 서 가운데를 남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8방위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남북 각각의 방위에 4등분씩을 해갖고 우리가 뭐 북북동, 그죠? 북과 북동 가운데는 북북동, 북과 북서 가운데는 북북서 이런 식으로 사이에 하나씩 8방위 사이사이에 하나씩을 더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6방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방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는 북 아니면 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과 동 사이에는 북동, 그죠? 북과 북동 사이에는 북북동, 그다음에 동과 북동 사이에는 동북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이렇게 16방위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풍속입니다.
공기가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 즉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이제 풍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1초당 이동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서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킬로미터 퍼 아워나 마일 퍼 아워, 노트 같은 단위를 쓰기도 해요. 뭐 1미터 퍼 세크는 1.96 노트 94, 9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트 같은 경우 이제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죠. 배의 속도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하는 노트가 있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풍속을 풍력으로 나타내는 간단한 방법으로 보퍼트 풍력 계급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상대에서 사용하는 바람의 세기를 살펴보면요. 바람이 매우 약하게 분다. 풍속 1m/s 이하. 바람이 약하게 분다. 2에서 4m/s 정도. 바람이 다소 분다. 풍속 5에서 8m/s. 다소 강하게 분다. 9에서 12m/s. 바람이 강하게 분다. 13에서 17m/s 정도 됩니다. 폭풍주의보 발령 기준 정도 되고요. 속도로 환산한다 그러면 아마 한 50에서 61km 정도 돼요. 매우 강하게 분다. 풍속 18m/s 이상이니까 시속 65km 이상 되면 뭐 경보를 발령할 기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65km면 굉장히 빠른 편이죠. 자, 그래서 이 보퍼트 풍력 계급표를 우리나라에 맞게 좀 바꿔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13단계로 나눠지고요. 고요에서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싹쓸바람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지상의 상태들이 조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도 아마 이런 정도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싹쓸바람 같은 경우는 32.7 m/s 이상이 되니까 시속으로 따진다면 아마 한 117, 한 12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육지에서는 관측된 적이 없다고 하는 싹쓸바람, 뭐 이런 것까지 나눠지게 되는 것들. 표가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바람을 측정하는 장비는 보통 풍향과 풍속을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장비들에는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는 풍향 풍속계, 그다음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그다음에 소다, 그다음에 도플러 리다, 그다음에 라디오메트 레이더 같은 형태들로 나눠져요. 그래서 풍향 풍속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재는 기구로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바람개비와 같이 돌아가는 컵이나 날개를 이용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초음파 측정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기상 장비,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상학 분야에서 바람, 강수, 온도 등을 재는 기구로 바람의 측정은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다인데요. 음파 탐지기를 이제 응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음파 기상 탐지기로 저층 난류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플러 리다인데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대기 중에 포함된 에어로졸이나 작은 입자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바람의 움직임을 환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라디오메트릭 레이더가 있는데요. 해수의 거칠기를 우주나 공중으로부터 측정해서 바람의 강도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기상 관측 장비가 이제 AWS 같은 장비들이 될 텐데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컵으로 이제 풍속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풍향계죠. 앞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서 풍향 풍속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 형태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상 관측 장비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죠. 지표면에서 일정 높이를 띄워서 우리가 지면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제 풍향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